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 오늘 일정은 전면 취소했고요. 추가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야권에선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내일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6일이나 7일에 이를 표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한 내용 박상규 정치평론가, 김한규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장효인 기자를 연결해서 좀 들어봤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 또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대통령실에 갔다. 1시간 정도 얘기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전해온 발언은 나왔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서 지금 기자들과 만난 현장도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는데 직접적으로 좀 많은 얘기를 하기보다는 의총 지켜보자라는 정도의 차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대통령실에서 나온 발언에 따르면 면담에서 견해차가 드러나지는 않았고 탈당 얘기도 나오지 않았다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만남에서 좀 그런 얘기들 나온 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발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발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것이 과연 오늘 용산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에 실체겠느냐, 이 부분은 이제 한동훈 대표의 설명을 들어봐야 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에 용산 회동에서도 그때는 뭐 아무 결의 차이가 없었고 화기애애한 뭐 대화가 잘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상당한 견해차가 노정된 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견해차가 없었다. 탈당 얘기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뭐 의심을 해서가 아니라 그랬을까 하는 의구심들을 지금 갖는다고 봐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같은 얘기를 하면 저 얘기는 맞다. 그러나 한 대표가 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총을 한다는 얘기는 그 내용을 설명하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얘기가 설명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까지 들어보고 우리가 이제 어떤 짝을 맞춘다 그러잖아요. 예. 그 진실을 드러낼 때 한쪽의 얘기를 듣고 또 다른 한쪽의 얘기가 부합을 하면 그게 사실인데 한쪽은 나는 그런 얘기가 없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견해차가 있었다 일부라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좀 두 번째로 한 대표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판단하는 것이 이 용산 회동의 결과를 정확히 아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사태가 좀 비상합니다. 예. 저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가서 비상의총을 하지? 그런 생각이 저는 일단 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으로서는 뭐 전원만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기 때문에 탈당 얘기가 오고 갔는지 혹은 뭐 일각에서 뭐 대국민 사과를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다라는 말들도 어느 정도는 또 들려오기도 하는데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저희가 좀 어떻게 좀 지켜봐야겠습니까? 네. 예를 들면 예. 지금 어저께 같은 상황은 굉장히 급박한 밤중에 이뤄진 사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화된 이래 이 비상계엄이라는 단어가 현실화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 상황이었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대통령께서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서 계엄 해제를 철회하셨고 예. 그러면은 오늘 한동훈 지금 당대표라든가 주요 인사들이 지금 용산에서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나누는 것은 어저께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그 계엄 해제가 지금 잘했다. 국민들이 충분히 동의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건 전혀 아닐 겁니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서로 간에 그 대화를 나눴을 거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 잘못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전국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작동할 것인지 왜냐하면은 거대 야당은 이미 탄핵에 대해서 이미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회동 시간이 아직도 지금 답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국민들이 설득이 돼야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일단 오늘 조금 전에 현장 연결을 하기로 후속 대책을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한동훈 대표가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총리와 비서실장에게 대통령 탈당 요구를 전달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탈당 얘기는 예. 이 용산 회동이 있기 전에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의 회동이 또 있기 전에 이미 국민의힘의 의원총회
최고위원 회의 여기서 나왔던 얘기예요. 예. 근데 의총에서 결론을 못 냈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결론을 못 냈느냐? 친윤계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그 의총 뒤에 이런 얘기를 기자들에게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를 철회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못 낸 거지 예. 내가 탈당 요구를 이제 거둬들인 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방금 지금 말씀하셨지만 총리 공관에서도 또 추경호 원내대표와의 3자 회동 자리에서 말을 했고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용산에 가서 대통령을 직접 만났을 때 예. 그때 뵀을 때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배석을 했던 하여튼 그 대통령실의 실장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이 탈당 요구는 제 개인적으로 이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결론을 내주십시오. 제 뜻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예. 이견이 없었다. 자, 이게 한쪽에서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전달해놨다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이견이 없었다.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싫다고 했든지 아니면 생각해 보겠으니까 나에게 좀 시간을 달라고 했든지 이게 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느냐. 따라서 그 한 대표의 가장 핵심이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보통 집권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중심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있는 당이거든요. 그게 집권당의 개념이에요. 의원내각제를 하는 나라는 집권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수당, 소수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국이나 일본이나.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니까 대통령이 소속된 당이 집권당이에요. 영어로 룰링 파티. 그러면 과연 한동훈 대표가 집권당의 지위를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탈당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는. 자, 이 부분은 대단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의 국민의힘 의석으로 볼 때 만약 대통령이 탈당을 하게 되면 그냥 제2야당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이 비상계엄 전국, 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해제한 이 전국에서 예.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해서 우리가 제2야당으로 가는 게 맞느냐, 그게 더 나은 거냐, 계속 집권 여당의 지위를 가지고 가는 게 나은 거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대답도 그렇게 쉽게 나올 성격은 아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친윤계의 강력한 지지가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못 내린 거죠. 예. 결론을 못 내렸고 그 의사는 전달됐지만 대통령의 확실한 답변은 없었다. 예. 이게 정확한 얘기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의총에서 대통령 탈당 관련해서는 뚜렷한 입장 정리, 어떤 결론이 내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동훈 대표가 뜻을 거둬들인 건 아니다. 아직 진행형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한동훈 대표의 조금 전 현장 연결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실과 지금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서로 지금 뭐 견해 대립이 뭐 견해가 일치된다고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일치가 되면은 벌써 국민들에게 지금 공식적인 입장이 나와야죠. 지금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흘리는 식의 정보로서 뭐 이렇게 나올 것이 아니라 뭐 한동훈 당대표가 정식으로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의견의 일치를 봤다. 국민들에게 앞으로 정치를 잘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당장 정리는 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이번 주 주말이면은 탄핵소추가 야당 같은 경우는 주말에 지금 뭐 국회에서 표결한다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6.17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그 전에 적어도 뭐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적어도 공식 입장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와야 돼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계엄 선포 때 국민들에게 나와서 왜 어떤 일을 한다. 그리고 계엄 해제할 때 어떤 일을 한다. 이렇게 딱 두 번 등장하셨거든요. 공식적으로 나와서 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이번 일로 인해서 국제적 어떤 뭐 신망이라든가 대내적으로도 굉장히 좀 혼란스럽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이 있던 거나 아니면 그다음에 더 이어서 이제 한동훈 당대표도 입장을 내야 되는데 정리는 분명히 안 됐고요. 또 양자 간에 의견이 일치가 된 걸로도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어제 이거를
비상계엄을 선포한 장면 그리고 그거를 해제를 선언한 장면이 사실 국민들 그리고 언론에서 본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마지막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라는 반응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세요? 자, 45년 만에 예. 어떤 의미에서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역사책에서나 보고 영화 얼마 전에 개봉됐었던 뭐 청룡영화제를 휩쓸었던 서울의 봄이 우리나라에 45년 전에 있었던 상황을 보여준 영화잖아요. 예. 자, 그렇다면 이게 현실의 2024년 12월 3일 밤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잖아요. 국회 본청 안에 특수부대원들이 물론 총을 가지고는 들어갔지만 실탄은 없었다. 그렇지만 놀랬잖아요.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고 진입을 시도하는데 거기에 또 맞서는 보좌관들이 소화기를 뿌려가지고 복도가 막 희뿌해지고 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이 대단히 놀랐습니다. 저도 이게 믿어지지가 처음엔 않아서 이게 뭐지? 멍한 상태에서 보다가 새벽까지 잠을 설치셨다는 분들이 많아요. 좀 농담스러운 얘기지만 자고 일어났더니 벌어진 일에 대해서 경악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 이렇다면 이런 일에 대해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고 이것을 선포하고 해제까지 하신 대통령이 설명이 있어야죠. 국민들은 왜 그랬지? 좀 듣고 싶다. 당사자로부터 더 자세한 이게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됐는데 내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든가 그 수위는 대통령이 판단할 일입니다만 사과를 하실 수도 있고 해명을 하실 수도 있고 예. 설명을 구하고 설득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이 지금 만 24시간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밤 10시 20 몇 분이니까 지금 시간상으로 딱 지금 24시간이 돼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민주당은 약 2시간 후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는 거예요. 자정주국 넘어서 발의한다잖아요. 이게 지금 목전에 닥친 상황입니다. 그러면 24시간이 지나고 72시간 이내 그래서 6일 아니면 7일 날 표결에 붙인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좀 듣고 싶다. 예. 언론의 전원이나 기자들의 취재가 아니라 대통령으로부터 정말 진지한 이게 담화 형식이라기보다는요. 예. 좀 정말 어떤 진솔하게 예. 어떤 대화의 형식을 빌어서라도 국민 토론회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이런 데다 적용해서 타운홀 미팅식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런 것이 국민들은 지금 좀 갈구하는 바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회동 결과도 빨리 설명을 하고 소통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당사자인 대통령께서도 예. 좀 말씀을 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 납득이 되는 과정이 있어야 이 사태가 외신들이 말하는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예. 이 그런 상황. 그리고 외신들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이번에 어쨌든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잘 해결한 거. 미 국무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선진국답게 OECD 가입국답게 이 문제를 푸는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할 겁니다. 예. 일단 사실 이제 두 분 모두가 함께 얘기해 주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종의 설명이라든지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함께 해 주셨고 지금으로부터 사실 딱 24시간 전 저희도 이 시간에 그 담화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했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자, 개괄적으로 두 분께 의견 그 24시간 전부터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는 들어봤고 앞으로는 평론가님께 좀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변호사님께는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위주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계엄을 선포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에 대한 배경들을 어제 대국민적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바로 24시간 전 이 시간에 말이죠. 그 상황들 그래서 법적으로 계엄 선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이 성립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헌법에는 그 비상대권으로서 이제 계엄 선포를 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필요하니까 헌법에 규정했겠죠. 근데 그 요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이제 국가 비상상태 상황에 처해서 예. 이제 병력이 동원될 필요성이 충족되면 되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이런 국가 비상사태냐, 병력이 동원되어야 될 국가 비상사태에 예.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동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럼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디 담화에 나와서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 국가 비상사태를 어떻게 정의하시냐면은 예. 지금 거대 그대로 표현하자면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거대 야당이 반복된 탄핵을 발의하고 예. 그리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이걸 예산 폭거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헌정 질서를 짓밟고 내란을 획책한다. 그리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시스템을 마비한다.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지금 거대 야당에 대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예. 거대 야당이 그럼 결론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는 세력이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대통령도 정치인이시니까 이런 표현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 부분은 정치의 영역이에요. 정치의 영역. 정치로서 서로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은 계엄선포가 아니에요. 아까 계엄선포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건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국가 비상사태로서 군인들이 동원될 상황이 아니에요. 요건을 다시 좀 법적인 부분의 요건을 좀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예,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에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병력이 동원될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예. 어저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야당의 폭거와는 일치한 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엄선포의 요건이 충족되기가 됐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더군다나 어제는 보니까 국회에 아까 실제로 군인들이 동원됐어요. 근데 국회의 어떤 권한은 뭐냐면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게 되면 국회는 통보를 받고 이에 대해서 적절한지 논의를 한 다음에 계엄 해제를 어저께처럼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있거든요. 그러면 국회를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계엄 선포가 발동해도 군인들이 거기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거기 군인들이 갔단 말입니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이게 저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도 대한변협이라든가 모든 지방 변호사회에서 이 계엄 해제가 잘못됐다고 성명을 발표했어요. 법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치적 영역은 충분히 말씀하신 거 이해되는데 예. 과연 계엄 선포를 왜 하셨는지 법적으로 요건이 맞는지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법률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직접 하셔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엄 선포 요건에 충족했는지 동의하기 어렵다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평론가님께서도 계엄 선포가 이루어진 배경에 납득이 가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일단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탄핵안, 예산안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또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소야대 국회 삭감 예산안에 맞설 방법이 마땅히 없으니까 이렇게 비상계엄을 통해서 경고 메시지를 전하고 국회에 판단할 기회를 좀 받아보고자 했다. 이런 입장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정치적으로만 말씀드리면 흔히 우리가 정치를 타협과 협상의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대통령, 물론 그때는 이제 과거 몇백 년 전이라고는 하지만 대통령 관저 옆에 국무장관, 법무장관, 재무장관이 살았어요. 유명한 팀 오브 라이벌스라고 하는 유명한 퓰리처상 받은 저서에 보면은 링컨 대통령이 그 장관들 집을 밤에 수시로 방문해가지고 노변 정담식으로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정적들이었어요. 정적들을 법무장관, 국무장관, 재무장관에 기용을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래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설득을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안 되면 세 번, 네 번 해서 그 라이벌들의 팀으로 미국 민주주의를 꽃피웠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의 그 첫 순위에 꼽히는 일이 많잖아요. 러시모어 산에 동상도 조각돼 있고. 제가 왜 이런 책 얘기까지 하냐면 그것이 과연 비상계엄이라는 수단밖에 없었느냐라는 점에 법률가가 아닌 분들도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득하고 만나고 예산 문제를 가지고 미국 대통령은 하원 의원들하고도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우리는 상하 양원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의원 하나하나를 접촉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예산 삭감, 물론 예산 삭감을 무리하게 한 건 사실입니다. 민주당이 삭감 예산만 예결위를 통과시켜 놓고 겁박하듯이 이거 받든지 아니면 내년 추경 때 우리는 증액을 하면 된다. 이게 대단히 오만한 태도를 취했어요. 화가 나겠죠. 분통도 터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것이 과연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방법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의문과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게 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님도 국회에 병력이 들어온 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로 입장을 결국은 안 됐느냐. 190명의 의원들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그야말로 짧은 시간 안에 해제 결의안이 통과돼서 여러분도 보셨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바로 통과시켰잖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담장을 60대 중반의 나이에 혼자 넘어서 온 거 아닙니까? 결국은 정문을 경찰들이 막기는 했으나 들어올 분들은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특수부대가 헬기를 타고 뭐 국회 사무총장 말에 따르면 24차례나 오가면서 병력을 실어 날랐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다. 물론 마지막 마지노선은 지킨 부분이 있습니다. 보셨으니까 알지만 그 내부 진입까지는 안 했잖아요. 그걸 뭐 특수부대 같으면 만약에 뭐 발포는 안 했더라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좌진이 뭐 나무로 막고 또 소화기를 뿌리니까 거기서 더 이상 악화되진 않았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서방의 외신들이 표현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한 점이 거기서는 발휘가 됐어요. 자, 부끄러움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예. 도대체 우리 국회의사당의 어떤 의사 진행 과정을 군이 들어와서 막지는 뭐 않았으나 막으려고 했다는 데 대해서 경악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결국은 190명이 의결을 전원 일치로 하니까 찬성으로 이걸 풀어달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결국 6시간 만에 새벽 4시 27분입니까? 정확히 또 해제를 하셨잖아요. 결국 그렇게 됐으니까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소상하게. 예. 왜 그랬는지. 언론 보도, 방송 보도, 신문 보도가 아닌 대통령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만 24시간이 지났는데 내일이라도 설명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게 국민적 요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동훈 대표도 그 회동 결과를 뭐 소상히 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상히 전해서 국민들이 납득이 돼야 돼요. 예. 설득이 돼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숙한 민주주의를 하는 OECD 국가답다는 그런 평가를 서로들 할 거예요.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실에서는 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또 의결 정죽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일차적으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뭐 국무위원들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이제 장관 아니 부총리 이런 분들을 이제 일컫는 걸 국무위원들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국무회의에 모여서 뭐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하겠죠. 뭐 거기다 찬성하신 분도 있을 거고 뭐 누군가는 또 반대하신 분도 있겠죠. 이번에도 예. 뭐 그렇게 언론에 드러나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은 뭐 명확하게 누가 참석하고 누가 뭐 의견을 내는지는 언론에 잘 보도는 안 됐지만은 뭐 일견 국무회의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의결을 해서 대통령이 거의 기속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뭐 내가 비상계엄 하겠다고 하면은 일단 절차적으로 그 부분은 지나갈 수 있는 건데 예. 또 더 나가서 하나 더 궁금한 거는 법적으로는 그 국회에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하게 되면 그렇죠. 통보를 해야 되는데 과연 통보 절차는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확인돼야 될 사안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의결 정족수 정도는 넘겼는가 뭐 그런 부분도 논점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누가 참여했을까 그리고 참여해서 어떤 의견을 과연 대통령에게 제시했을까 그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이제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뭐 여러 가지 경로로 저도 들은 얘기는 한덕수 총리는 1차적으로 먼저 대통령이 따로 불러서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그 계획을 밝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굉장히 강력히 반대를 했다. 국가 신인도가 하락할 것이고 여러 가지로 총리를 또 한번 지내본 분이니까 국제 감각도 경제통이고 그런 걸 우려하면서 반대를 했다고 하고 또 그 뒤에 뭐 이제 조태열 외무장관이랄지 또 경제부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도 반대를 했대요. 우리나라 국제 좀 뭐 실제로 그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1,450원대까지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암호화폐 시장은 접속 마비가 돼가지고 저도 뭐 제가 뭐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 얘기를 듣고 접속을 시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제 패닉이었어요. 그때 비트코인 시세가요. 그 발표를 전후해서 한 개당 5천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회복이 됐어요. 정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걸 저점에서 샀다가 1시간 기다렸으면 개당 5천만 원을 그 벌어들이는 그게 이게 완전히 패닉 바잉이 있었거든요. 예. 자, 이런 상황까지를 해서 국무위원들이 반대를 했는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국무회의는 심의기구입니다. 의결기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요건이 지금 야당이 탄핵소추안에다가 절차상의 하자를 지금 명기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뭐 2시간 뒤에 1시간 한 40분 뒤에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 탄핵소추안이 예. 이제 보고 발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일에서 3일짜리 타임 이 시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째깍째깍. 자, 예. 그러면 그 안에 이제 표결을 하게 될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예, 아까 저 표결 말씀하신 얘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그러니까 짚어보도록 제가 할게요.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란죄에 대한 얘기를 좀 이따도 하실 텐데 야당에서는 이게 지금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그래서 국무위원들이 직접적으로 참석했다 안 했다를 안 말하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아니 있을까요? 이미 확인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전했다라는 얘기는 이미 나온 얘기예요. 다만 그게 숫자상으로 몇 분이었는지 국무위원들이 그럼 정족수를 채워서 하는 것이 과연 법적 요건으로 반드시 그 숫자가 뭐 그 숫자가 되면 되고 한 사람이라도 모자라면 이게 적법하지 않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 공개가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이게 만약에 예.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면 탄핵소추가 결의가 되고 만약 통과가 되고 헌법재판소로 가서 마지막에 결정이 나야 되잖아요. 예. 그럼 헌재 과정에서는 뭐 변호도 하고 변론도 하고 또 원고 피고로 나뉘어서 공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 나오겠죠. 그러나 국민들은 그 이전에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좀 알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 기록이 국무회의는 남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그 기록이 공개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그래야 이 절차상 하자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있는 대로 이제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명확하게 이 사실이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법적인 요건에는 해당이 되는 건지 뭐 변호사님 계시지만 국민들도 이제는 법률 상식이 많이 높아져 가지고요. 네. 다 알고 싶어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바로 여쭤보죠. 지금 말씀하신 이 절차상 하자라는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일단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으면은 거기에 또 한 과반수가 참석했는지 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상당 그 국무위원들이 참석을 했고 그분들이 극단적인 예로 그분들이 전원 뭐 반대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어떤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심의를 거쳤으면은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는 없다. 예, 일단은 거기에 기속되는 거 아니고 온전히 대통령이 책임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절차적 하자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이번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상 문제점이 없었는지 있었는지 뭐 앞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 소원이 제기된 상황이거든요. 이게 헌재 심리 대상이 될 수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지금 헌재가 원래 9명이어야 되는데 3자리가 공석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됩니까? 네, 일단은 지금 헌법 소원이 들어갔죠. 일단은 뭐 저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일단 비상계엄을 해제했기 때문에 이건 뭐 헌법 소원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뭐 이걸 뭐 청구 이익이 없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 헌법 소원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이 포고령에 나와 있듯이 뭐 집회 결사의 자유라든가 언론의 자유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권이 침해됐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대통령께서 언론에 보도된 것은 계속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이게 야당의 폭거에 의해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은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거대 야당이 또 예산이라든가 또 탄핵 갖고 문제를 이렇게 흔들게 되면은 그럼 대통령께서 또 비상계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반복되게 비상계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한편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이런 쪽에 또 무게감을 싣게 되면은
이런 헌법소원에서 판단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 재판관 얘기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6명이지 않습니까? 6명으로도 전원 일치로 만약에 그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된다면 국회 예. 전제죠. 예. 전제된다면 6명이 전원 일치로 만일에 가정입니다. 탄핵 소추 탄핵 심판을 하게 돼서 파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9명이 6명이니까. 근데 이것은 이제 정당성의 무게에서 좀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9명인데 거의 3명 빠지고 6명이 판단하는 것은 분명히 더구나 대통령의 지금 탄핵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 9명을 전부 다 지금 남은 3명을 다 임명을 한 상태에서 그 탄핵 절차가 이루어져야지 그 정당성의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탄핵 소추에 대한 얘기는 저희 잠시만 좀 뒤에 하고 지금 네. 여야 네, 네. 상황을 먼저 조금 짚어볼게요.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는 일괄 뭐 사의를 표명했다. 게다가 이제 국방부 장관 얘기도 잠시 뒤에 하겠지만 이렇게 어떤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한 뭐 사의를 표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적절하게 좀 흘러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한동훈 대표의 3가지 요구 사항에 네. 김용현 장관에 대한 처리 문제가 또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그 부분은 한 2시간 전에 김용현 장관이 본인 스스로 이번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예. 책임을 내가 다 지겠다. 부하들에게는 잘못이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예. 본인이 사의를 밝혔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야당에서는 해임을 하고 형사처벌까지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탄핵 소추안이 올라오고 나서 내린 그런 결정이긴 네,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용산 회동이 되는 그 중에 김용현 장관이 먼저 이제 본인이 개인적으로 내가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정치적 부담을 좀 이게 덜어주려는 예. 김용현 장관의 왜냐하면 이번 비상계엄 조치를 김용현 국방장관이 건의했다라고 이미 보도가 됐고 알려졌고 본인도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각 총사퇴 뭐 이런 데의 가장 핵심이 1번은 먼저 김용현 국방장관의 책임이다. 2번은 경찰이 동원됐잖아요. 그 앞부분을 막은 부분, 국회 정문을 막은 거는 경찰과 경찰 버스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이 국방장관하고 행안부 장관을 그 두 사람과 함께 대통령 이렇게 3사람을 고발 조치도 하고 탄핵 이제 그 대상에 올려놓은 거잖아요. 예. 물론 이제 대통령관 이제 탄핵하겠다고 했지만 탄핵 소추안은 실제로 민주당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발의를 했죠. 했는데 예. 이제 만약에 본인이 사퇴하거나 지금 국방위도 내일 뭐 현안 보고 한다고 이제 하니까 부르는데 본인이 이제 물러나면 과연 뭐 안 나가도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그거는 뭐 국회가 더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충족이 됐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물론 이게 정치적인 책임까지 다 면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부분은 일단 좀 해소가 된 것 같고 탈당 얘기는 아까 그렇고 예. 내각에 대한 쇄신 문제는 오늘 한동훈 대표가 뭔가 말을 듣고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뭐 밤 좀 더 늦은 시간이거나 곧 발표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내일이라도 내가 대통령에게 이런 얘기를 건의했는데 내각 쇄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더라라고 발표할 겁니다. 예. 자, 내가 그렇다면 네. 어느 정도까지 될 거냐? 이게 보통 사의 표명은 지난 총선 직후에도 했었어요. 한덕수 총리도 그때 사의 표명했습니다. 표명은 표명이고 수리는 다른 문제예요. 예. 그런데 이제 전원 수리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누가 그러면 뭐 내각에 남아 있어야 그 순서가 그래요. 만약 대통령이 유고가 되거나 혹은 권한이 정지가 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고건 당시 총리가 대행을 했었잖아요. 대행할 사람이 필요해요. 순서가 어떻게 돼 있냐면 국무총리고 그 다음이 부총리 2명인데 기재부 장관, 교육장관 뭐 그렇게 쭉 가서 마지막에는 뭐 해양수산부 장관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전부 받을 수는 또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은 과연 이 내각 쇄신의 요구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놨을 것인가.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 봐야 좀 더 이 사태가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 같습니다. 뭐 이와 더불어서 일단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 실장, 수석비서관, 고위참모진이 전원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모두 전원 사의를 표명해서 모두 사퇴를 하게 되면
마비가 되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면 이거를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인데 사의 표명은 내가 물러나겠습니다라고 밝혔다는 뜻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런데 이 사표를 이제 다 냈다라는 형식을 취하는 건데 이걸 받아들이는 문제는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예. 대통령실 참모들은 그냥 받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국무위원 당뇨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를 또 해봐야 되고 그 이전에 임명 과정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뭐 내각 총사퇴? 총사퇴라는 건 말 그대로 총리와 전원이 물러난다는 건데 자 이것이 정치적인 함의가 있는 것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선별 수리가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미 물러난 국방부 장관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이 사태를 여권에서는 해결까지는 아니어도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한동훈 대표나 당의 건의가 있었을 것이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배석을 했으니까 의견을 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답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구체적 내용을 봐야 알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다면 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사실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책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이상민 장관은 장수 장관이에요. 이태원 사태 때도 그랬고 이미 한번 탄핵이 탄핵에서. 됐다가 왔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원래 이런 일이 없더라도 개각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같이 물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예상하기에는 김용현 장관과 야당이 또 그렇게 딱 찍어서 고발을 했잖아요. 원래 바꾸려고 했던 이상민 장관도 이번 기회에 형식이 이제 경질이 될지 본인의 사표를 수리하는 형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리를 하지 않을까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그 과거의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감안할 때 본인도 김용현 장관처럼 사의를 표명하는 선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 등 야 6당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자, 이제 궁금해지는 것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건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이제 오늘 이제 12시죠. 12시 넘어서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건데요. 그러면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이제 국회에서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표결을 거치게 되는데 예. 대통령의 경우는 이제 정족수가 가중돼 있습니다. 제적위원 과반수가 발의를 해야 되고 발의는 뭐 지금 뭐 거대 야당이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과반수 넘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예. 3분의 2가 되려면 200명입니다. 그렇죠. 이제 200명이 되려면은 지금 거대 야권을 제외하고 8석 정도가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은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의 그 도움이 없이는 이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발의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결정이 될 수가 대표에 대한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뭐 여대 야권은 일단은 뭐 발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그 3분의 1을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적 영역이다. 이 과연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까지 여기가 동참할 것이냐 예. 이 부분이 이제 논의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뭐 탄핵 소추가 이제 결정이 되면은 이제 공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돼 있죠. 예. 우리 국민들은 이제 역사상 3번째 탄핵 소추안 진행 과정을 좀 지켜보게 될 텐데요. 일단 여당 친한계 이탈표 말씀을 하셔서 이야기인데 일단 계엄 해제안에 참석했던 190명의 의원들 가운데서 18명이 여당 친한계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서 말씀하신 한 대표의 이 3가지 요구 대통령이 얼마나 수용할지 여부에 따라서 친한계 이탈표가 좀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이렇게 볼 수 있고 많은 분들은 18표가 사실 이 계엄에 대해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데 야당과 함께 의사당 안에 들어가서 찬성을 했으니까 그 18표가 이탈하면 끝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면면을 가만히 보시면요. 친한계이기도 하지만 예. 윤 대통령과의 친분이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판이 달라요. 비상계엄 해제는 한 대표가 즉시 나온 그 멘트가 있잖아요. 어제도 방송에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불법적인 것이니까 국민과 함께 막겠다 그랬어요.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같이 들어갔던 거예요. 예. 자, 비상계엄 조치는 잘못된 거니까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대로 행동했지만 자, 이 탄핵 소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가결시키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왜?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탄핵 소추가 가결되면 누가 가장 좋지?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누구일까요? 이재명 대표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최대 수혜자가 될 거고 사법 리스크를 벗어던지고 지금 뭐 변호사님하고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 2달 뒤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어요. 최고의 시나리오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전제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건 안 됐지만 여당 의원들이 지금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걸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이것은 정치적 영역입니다. 따라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18표 중에 몇 표가 이탈하느냐를 따지기보다는 예. 오늘 용산 회동에서 대통령이 얼마나 한 대표의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인 답을 내놨느냐. 이 부분을 한 대표가 가지고 가서 친한계 의원들에게 설명을 할 때 설득이 될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인 것이지 그 18표를 가지고 그중에 18명 중에 반만 이탈해도 끝난 거 아니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최소 6명은 반대한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으니까 한 표는 접은 거 아니냐. 이런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과 전혀 다른 움직임에서 한동훈 대표가 오늘 어떤 선물 보따리,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예. 그 답을 듣고 가서 예.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당의 행동이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얼마 남지 않은 이 근 시간 내에 여당 의원들의 어떻게 마음이 바뀌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만약에 가결이 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가정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사실상 직무는 정지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 듣고 마무리 좀 해보죠. 예, 일단 대통령 탄핵소추가 이제 의결이 되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직 권한이 정지됩니다. 그러면 예. 권한대행으로 1차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게 공이 넘어가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제 종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가 있듯이 예. 이게 헌법 법률을 위반한 것이 매우 중대해야 되는 사안이냐 이걸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소요됐던 시간이 약 3개월 정도입니다. 예, 3개월 정도. 만약에 진짜로 이번 주 주말에 탄핵소추가 의결이 된다면은 내년 상반기 이전에 그 탄핵 심판 결정이 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 파면이든 아니면은 기각이든 결론이 나겠죠. 결국 이 전국이 진행된다면 결국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 전 단계로는 과연 이번 주말에 이 탄핵소추 의결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이 아마 첫 단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규 정치평론가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